안녕하세요. 정진호 교수입니다. 내일로 가는 지혜센터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정진호 교수와 함께하는 4차원 통일여행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었죠. 개인, 민족, 세계, 우주 이렇게 4차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탈옥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과거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와 력사를 통합하라.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 잘 들어봤지만 력사는 좀 익숙치 않죠. 북쪽에서는 이제 두음 법칙을 마치 어떤 일제잔재처럼 그렇게 아주 여기고 그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은 비교적 잘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일제시대나 그 이전에 북쪽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파묻혀 있고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역사와 력사를 통합하는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바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잘못과 오류들을 똑같이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어요. 해방 이후에 보면은 남과 북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부끄럽지만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가르칠 때 우리에게 이제 미래가 바르게 세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지나간 100년은 근현대사를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이 너무나 참 억울하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를 또다시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좀 더 이제는 세계 역사 앞에 우리 민족의 어깨를 당당히 펴고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크게 이제 기여하고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바로 깨우치려면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역사 해석의 방법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에. 첫째가 뭔가 하면 통시적 방법. 이것은 시간에 따라 쭉 타고 내려오면서 그 당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하고 그 인과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다이아크로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공시적인 것, in space, 싱크로닉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왜 그런 일들이 또 발생했는지 국제관계 속에서 공간으로 역사를 펼쳐놓고 수평적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아주 기본인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통정적인 방법. 이것은 뭔가 하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정말 역사 속에서 그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그런 전쟁을 치르고 또 일제시대 때 그런 그 수많은 원한 관계가 있어. 이 원한 관계, 원수가 되어지고 하는 이 관계 속에는 이런 영적인 그런 사슬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걸 통전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통시적인 방법으로 한 근현대사 150년을 들여다보면 크게 5대 비극이 있었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산, 디아스포라 현상에 다 흩어졌어요. 이 혹독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오늘 그것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 트라우마가 생겼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 민족이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보면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우리 독립전쟁, 안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렇게 흩어지기 싫어하던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또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남북 분단으로 또 뭐 이민 가고 유학 가고 또 기근과 홍수로 인해서 서로 먹고 살려고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이 민족 대이동, 코리안 엑소더스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한 거의 180여 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게 참 우연이 된 것 같지 않죠. 그 당시에는 참 고난과 질곡의 아픔의 역사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서로 네트워킹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 코리안들이 그 속에서 뭐 열심히 비즈니스도 하고 더러는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서로 연결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최근에 어떤 뉴욕의 변호사하던 청년이 헤로니모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은 쿠바의 그 섬나라에도 또 우리 민족이 이민 가서 거기서 그냥 아주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내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야 된다. 이런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 조선족이든 고려인이든 수많은 이주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거의 한 800만에 가까운 이제 그 코리안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흩어진 이 민족들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사실은 이것을 통전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이 시대는 난민의 시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최근에도 뭐 미얀마, 아프간, 우크라이나 많은 전쟁들이 내전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흩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각자 자기 민족만 그렇게 살아가던 뭉쳐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의 민족들이 서로 섞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지금 민족들이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난민 현상을 이걸 잘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사실 역사 속에서 지난 한 750만, 800만 가까운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디아스포라가 조선족, 고려인, 그리고 제일조선인이에요. 이 세 부류만 합해도 거의 절반 가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원폭 피해자, 그 위안부, 그리고 이제 더러는 전쟁 이후에 반공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흩어질 때 북쪽으로 고향 찾아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남쪽에 남은 사람도 있지만 중립국 반공포로가 있었죠. 그리고 뭐 잘 사는 나라에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에 이민 간 사람도 있지만 2, 3세계에 이민 간 사람들, 쿠바, 멕시코, 동남아, 남미, 중동, 그리고 수많은 입양아들이 있었어요.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입양아들이 어떻게 흩어져 갔는지 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에 흩어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로 다시 돌아온 이산 디아스포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월북자, 월남자, 이산가족, 반공포로, 뭐 비전양, 장기수 이런 분들이 다 자기 고향의 가족들을 두고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귀환자 중에 조선족, 고려인 북쪽에서 넘어온 분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 이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 품고 같은 우리 민족으로 이제 이것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나 놀랬고 감동도 되었지만 우리 그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벌어진 그 사건인데 사실 우리 남쪽에서는 그냥 홀트 아동 복지에서 이제 고아를 수출했죠. 수많은 나라에 이제 고아들을 보내고 정말 그러던 그 시절에 북쪽 정부가 정말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주의 형제 국가였던 이제 폴란드 같은 데다가 이제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아를 위탁 교육하기 위해서 보냈던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우리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폴란드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가슴도 아프지만 더러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저의 꿈은 뭔가 하면 제가 한 30년 전에 유학 시절에 받았던 제 인생의 꿈이에요. 남과 북 그리고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삼자 연대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화살 비전이거든요. 화살. 마치 남쪽이 활대라면 북쪽은 날아가는 이제 마광한 화살.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활 시위를 함께 당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활 쏘는 민족이잖아요. 고주몽의 후예고, 뭐 올림픽에서도 뭐 쐈다 하면 금메달. 우리는 활 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활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겠다. 그게 제 인생의 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역사와 력사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뉘어졌던 역사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 흩어진 우리 남과 북 디아스포라 민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편협된 생각, 편견들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통합적 시각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근현대사 150년의 이제 4분 5열의 역사를 최근에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재료공학자인데 공학자가 왜 이런 작업을 했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이 이 9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기호지방이라면 이제 중부지방, 이제 충청도, 경기도, 한성 그 당시 그 지방의 양반들이죠. 그 당시 이제 노론이 아주 그 세도를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멸시하던 서북지방, 평안도, 함경도 지방 이 갈등이 엄청났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남쪽에서 그 경상도, 이 전라도와의 갈등은 저리 가라요. 그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 당시 일어났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사상 갈등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의 분리 현상이에요. 이 기독교의 이 갈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조금 하려는 이유는 제가 물론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그럼 뭐 종교 선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분열에 이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보 보수의 그 분열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지. 왜 병을 고치려면 그 원인을 이제 뿌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서북지방이라고, 이제 평안도와 함경도를 합해서 서북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 압록강 서쪽을 서간도라고 부르는 이게 합해서 서북지방인데 서북지방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엄청난 그 차별과 멸시의 땅이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그래서 이 기호지방 양반들은 이 서북인들하고 혼인조차 안 했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통계를 보면 서북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급제율은 서북인들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앙부서에 이들을 등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급제를 해도 다 지방으로 내치고, 소위 그 당상관이라고 하면 이제 정삼품 이상의 고위관리, 요즘 보면 장차관급에는 등용된 예가 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정말 그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들 속에는 깊은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을 거고 그런 서북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이제 구한말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선 두 가지 외래 사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기독교와 사회주의. 근데 이 두 사상이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게 뭔가 만민평등이에요. 양반, 뭐 상놈 그런 거 없고 남녀노소 전부 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 기독교를 접하고 이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 차별받다가. 그래서 이들이 먼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북한 땅이 기독교의 그 산실이었고 부흥의 아주 본원 근원지였다는 것, 그거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이게 하여튼 원래 사군육진 이제 유배지였는데 차별과 반역의 땅이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지난 4.27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만나면서 이제 방명록에 뭘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뭐라고 썼나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어떤 언론도 이것의 중요성을 뭐 이렇게 지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북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왔기 때문에 바로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북쪽에서 쓰는 것처럼 력사라고 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두음법칙에 따라서 남쪽에서 쓰는 것처럼 역사라고 썼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속으로 이제는 력사와 역사가 이제 만나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것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두 국호를 한 페이지에 썼다는 건 이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서로가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를 이제 넘어가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요, 이 역사 자체가 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배운 역사에는 임시정부의 이승만 박사, 김구시 선생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동희 장군과 김립 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 같은 캐나다 선교사지만 스코필드 박사는 이제 3.1운동 때 그 소식을 해외에 전한 분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남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아는데 이 함경도 이 북쪽에서 활동했던 그리어슨 박사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쪽 기호지방 사람들이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올라가서 세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도 함경도 이 북쪽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라자구 사관학교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역사와 역사가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어슨 구레선 선교사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 30살에 그 사랑하던 연인이죠. 레나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으로 이틀 후에 이제 이 조선을 향해서 머나먼 여장을 떠나는데 그가 이 함경도 지역에 이제 그 선교부를 두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 메디컬 닥터였거든요. 목사이면서 닥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분이 3.1운동 때는 자기 집에서 그 독립운동가들 그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도움을 청하니까 거기서 그냥 독립선언서를 한 3만 장을 이렇게 프린트를 했던 그 정도 사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활동을 했던 리동희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정치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강화도 진위대장으로서 엄청난 군인으로서도 유명했던 분이고 우리나라에 도산 안창호보다 훨씬 많은 그 당시 170개의 보창학교를 전국에 세웠던 대교육자였고 이제 구레선 선교사와 같이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메고 다니던 엄청난 부흥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일동 1학교, 일동 1교회 그 통곡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려면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 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한다. 그걸 이제 눈물로 호소했던 그 대부흥사, 교육자, 이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걸레성자 손정도라고 이분은 한 몇 년 전에 이제 KBS인가요? 거기서 2부작 다큐멘터리를 하는 바람에 요즘 이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손정도 목사의 두 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의 장남이었던 손원일 제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이고 이제 국방부 장관도 하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영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에 이제 그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놀랍게도 북쪽의 애국 렬산응에 묻혀 있거든요. 참 이 손정도 목사야말로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분인데 그 두 아들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남과 북에 이렇게 나뉘어 묻혀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분단의 비극이고 아픔인데 손정도 목사는 누군가? 이 사람은 고향이 평양 바로 옆에 있는 강서예요. 강서에서 도산 안창호, 손정도, 양기탁, 조만식 수많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수많은 인물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에는 서북지방에 인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리 인물이 있어도 그걸 등용을 안 했는데 이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기독교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이 인물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손정도, 안창호, 조만식,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평안도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비록 서북인이었지만 그 임시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기호파와 저쪽 북쪽 사람들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이 안창호 선생과 더불어서 그래서 거꾸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 손정도 목사가 없으면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회고록, 김일성 그 회고록 그 세기와 더불어 보면 손정도 목사에 대한 그 한 챕터를 쓰고 있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정도 목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정도 목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정동교회를 담임을 할 때 그 당시에 유관순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걸 과감하게 그만두고 3.1운동을 뒤에서 숨은 기획자예요. 3.1운동의 숨은 기획자요. 또 망명해서 임시정부에서 일하던 그 사람.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상동교회가 지금 남대문 시장인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지금은 이제 뭐 정말 안타깝게 그냥 건물 하나 삐죽 세웠던 옛날에 이 상동교회는 그 당시 이제 20대 청년들, 그리고 장차 우리 민족의 민족 지도자가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동교회 청년부에 다 모여 있었어요. 이회영, 이동영, 양기탁, 안창호, 이동희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상동 청년회 출신들이고, 나중에 이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자마자 우리가 을사늑약 이후에 처음 한 게 뭐냐면 이 상동 청년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랜턴 선교사는 우리가 일제에 핍박받는 이 안타까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키워내는 이 전덕기 목사라는 분이 나중에 그 뒤를 이어봤는데,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상동 청년회를 이제 해산시키니까 결국은 전덕기 목사 중심으로 해서 지하 조직, 신민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박스 친 이 7명이 그 신민의 발기인 7명인데 이 상동 청년회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의 주축 세력을 이루는데, 보세요. 이 당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토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당신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조선의 정치활동, 사회활동에 관여하지 말라. 당신들은 교회 안에서 조선인들을 정신적으로만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은 깊은 동맹관계에 있었잖아요. 카츠라 테프트 미락을 통해서 깊은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은 꼼짝없이 그 이토의 그 명령에 따라야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하면서 이 평안도, 황해도 지역, 그리고 남쪽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미국 선교사들이 맡았어요.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남도만 호주 선교사, 그리고 북쪽에 함경도를 캐나다 선교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간도 연해주까지 캐나다 선교사를 이렇게 나뉘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는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에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일제 앞제비, 뭐 그 제국주의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캐나다 선교사들은 거의 3.1운동 때까지 그냥 독립운동을 같이 한 거예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결이. 그러다 보니 미국 선교사들은 주로 일제 압박에 의해서 이제 숭실중학교,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훌륭한 분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일제 시대의 그 특성상 개인 복음 중심,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개인이 구원받는 그 중심으로 가르쳤다면, 캐나다 선교사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 사회가 이런 핍박받고 할 때, 정의롭지 못할 때 거기서 맞서 싸우면서 함께 사회를 바르게 하는 사회 복음을 함께 가르쳤어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가 가르친 그 세운 학교가 은진중학교고, 그 은진중학교, 용정에, 만주의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 김재준, 강원용, 윤동주, 문익환, 안병무 이런 하여튼 그 이제 숭실과 은진이 근대 교육의 중심에 서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키워냈는데, 그 당시 한일 병탄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 수가 796개였는데 그중에 한 거의 80%가 북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엄청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원래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그런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 개인 구원의 문제라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회 구원의 문제인데, 이 두 기둥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기둥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맞서 싸우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우경화되고 왼쪽 기둥이 빠지면 좌경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그런 분열을 이제 가중하는 그런 역할이 됐고요. 그러나 3.1운동 전까지는 엄청난 그 이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3.1운동을 기획할 때 주로 이제 천도교와 기독교가 만나서 이제 연합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거죠.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천도교의 그 교세가 한 100만이 넘었고 기독교에 비해서 한 4배 이상이 됐거든요. 그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한 뭐 1.5%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숫자였는데 33인 대표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중에 그 투옥자 수가 천도교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뭐 유관순을 비롯해서 그 교회 청년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란 단어 자체가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고요. 청년이란 단어가 없었죠. 청년부. 천도교가 어린이라는 단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면 기독교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첫날 만세를 불렀던 7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성 하나만 남쪽에 있는 도시고 원산, 평양, 남포, 안주, 선천, 의주 이 나머지 6개 도시는 다 북쪽에 있는 도시였다. 근데 이 도시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기독교 부흥 도시였어요. 거기서 교회 청년부들이 목숨 걸고 첫날 만세의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옥자 수가 그렇게 많았다. 그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자 보세요. 3.1운동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역사적 의미 중에 하나라면 그냥 여성들이 그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억압받고 묻혀있던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세죽, 권혜라, 뭐 김향화, 나혜석, 김마리아, 유관순 거기다 이제 하란사는 바로 이제 이화학당 선생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유관순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3.1운동의 의의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 3.1운동이 왜 세계를 놀라게 했냐면 비폭력 저항운동이에요. 평화 시위.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지 그 사람이 무력으로 했다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이게 3.1운동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었다는 거죠. 비폭력 평화 시위. 그래서 뭐 이제 북경대학의 천도슈 이제 공산당을 세운 중국 공산당을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걸 이제 혁명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더 혁명보다 더 무서운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독립선언하고 만세를 불렀을 뿐이지 그리고 일제 압제에 대해서 저항했지만 비폭력적으로 종교연합운동,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연합했고 학생 청년운동이었고 여성 참여운동, 노동자, 농민이 함께 했었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무장 독립운동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세우는 기폭제가 되죠.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남자 주인공 이병헌이 여자 주인공 김태리한테 둘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병헌은 이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어린 7살짜리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겁탈하려는 그 주인에게 항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가마니에 둘둘 말려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엄마는 우물에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하고. 그걸 보고 자랐던 이 이병헌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근데 이 김태리는 아주 양가대 교수로 아주 곱게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결국 나라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런 똑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나라를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일을 원할 때도 똑같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 도대체 독립운동가 그들이 원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민주, 평등, 자유, 평화, 통일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임시정부의 10대 헌장을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국가가 나오고 민주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당시 인민이라고 다 불렀으니까 인민 그리고 3조에서 평등이 먼저 나와요. 평등. 그 다음에 자유가 4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평화. 그리고 이제 9조에 보면 공창제 폐지, 이 10조를 만들면서 공창제 폐지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자유와 평등이 함께 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지 그들은 자유 한쪽으로 치우거나 평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8.15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제 새 정부가 이 개봉우 선생을 그 유해를 국립묘지 모셔오고 그 자손들의 국적 회복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봉우 선생은 누군가 하면 사실은 북쪽에서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그 아까 이동희 선생의 왼팔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을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공산주의자인데 이분을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걸 보고 정말 큰일,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역사 속에서 배우고 있는 헤이그 특사 3인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을 막 높이 치하를 하면서 이준 열사의 아들 이용 장군이 나중에 다 마찬가지 이동희 선생 밑에서 한인사회당 활동하다가 나중에 볼셰비키 활동을 하거든요. 이 가장 어렸던 이휘종은 나중에 시베리아의 별 정말 볼셰비키로 이제 이름을 떨치는 그런 장군들이 되는데 왜 이들이 결국 볼셰비키 공산주의자가 됐는가 그 당시에 지금의 어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보면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뭐 대부분 기독교 국가고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들이 약소국들을 약탈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맞서서 공산주의 볼셰비크 운동이 일어났던 것,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들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 레닌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그 당시 시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사적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이념의 그런 갈등 구조, 이 골짜기에 갇혀서 이렇게 원수처럼 지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일 코리아를 원하는가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평화 통일, 전쟁은 안 된다는 거죠. 화해 통일, 우리가 서로 화해해야 돼 이제. 그리고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상생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결국 이제 한민족 하고 조선민족으로 국호로 분단이 됐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남쪽은, 그리고 북쪽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 조선의 이제 그 경계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거의 다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마지막 끄트머리에 한 40리, 한 17km 정도가 러시아와의 국경선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통일된다고 했을 때 중국에게만 다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중국에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국경이 열려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건 굉장한 행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압록강 두만강 변을 수없이 다녔는데 백두산 두고 이제 압록강 790km, 두만강 548km. 근데 마지막에 핫산이라는 러시아 도시와 두만강 여기가 북러 국경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방천과 핫산, 두만강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다. 삼국 국경인데 마치 유럽이 EU 공동체 만들 때 셴헨 조약이라고 셴헨이라는 룩셈부르크의 작은 도시에서 거기서 이제 EU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철강 공동체 뭐 그런 석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때 이 프랑스와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잇는 요 3개국 국경 도시에서 이 셴헨 조약이 만들어진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 때 이 지점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해방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이 만주 철도가 있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하얼빈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김훈 대작가죠. 김훈이 이제 쓴 안중근의 마지막 일주일 하얼빈이라는 소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톡을 타고 이제 하얼빈까지 가는 그 경로가 나와 있고 또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배를 타고 대련에 와서 대련에서 하얼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토가 그렸던 대동아 공영, 이 무력으로 동양을 제패하고자 하는 거기에 맞서서 정말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안중근이 그걸 이제 쏘면서 동양 평화론을 이제 주창을 하죠. 그래서 안중근의 평화로운 동양 평화론과 이 대동아 공영이 맞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하얼빈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 수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을 꼽으라면 서간도의 이회영, 그리고 북간도의 김약연 선생,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동희는 북간도와 연해주를 오가면서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상설은 연해주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이 네 사람이 엄청난 학교를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임시정부를 이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그 흩어진 조선족 고려인, 지금 우리가 많은 제일조선인들,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근대 중국 조선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족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물론 가난해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을사늑약 이후에 독립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만주사변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회령 종성, 회령 출신들이 이상향을 꿈꾸면서 이제 명동에, 용정 근처에 명동에 들어가서 명동촌을 이루었던 것. 그 당시 그 중심에 이제 김약연 선생이 있었고, 윤동주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인재들을, 송몽규, 윤동주, 문익환 이런 수많은 인재들을 거기서 키워낸 거예요. 정재면 선생이 이제 그 당시 선생으로 있었고요. 윤동주 생가에 가보면 윤동주의 그 서시, 정말 주옥 같은 이 서시가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서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저미는데, 이 윤동주를 키워낸 그런 이제 그 은진중학교, 캐나다 선교사, 이들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윤동주와 문익환 선생이 바로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조선족이라고 비하하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조선족 말을 쓰면서 평생 살았던 정확한 조선족들이에요. 윤동주의 시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문익환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조선족들을 이렇게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편협된 생각,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은진중학, 명신여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또 이제 서울 한성의 가장 부잣집, 사만갑족이라고 불리던 그 부잣집, 지금 명동 일대가 다 그들의 이제 재산이었는데, 이제 한일 병탄 후에 이들이 육형제가 의논을 하고 그 모든 재산을 헐값에 팔아서, 그래도 한 600억 원, 지금의 600억 원 되는 그 엄청난 돈을 끌고 가서 결국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정말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너블리스 어블레주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가진 자들, 부자들이 가져야 될 대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을 키워냈어요. 그 선배들이 지금 조선족으로 그 후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땅에 우리가 조선족이 살고 있었다면 고려인은 또 누군가?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보면요, 정말 그 책에 나오는 것 보시면 이동희,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그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김 알렉산드라라고 최초의 볼셰비키, 정말 너무너무 김 알렉산드라의 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았었고 피를 흘렸던 그곳, 그리고 근데 그들이 결국 안타깝게도 이제 전쟁 2차 대전 터지기 직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중앙아시아의 짐짝처럼 버려지고 그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그 자손들이 지금의 고려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려인 중에 사할린에 살던 사람들이 또 일제 말기에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이중징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사키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이 수많은 갈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민족 그 징용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미국이 첫 번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그것도 이제 뭐 엄청난 인류의 비극이었지만,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도 그 무고한 양민들이 그렇게 20만 명이 죽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왜 이틀 후에 나가사키에는 왜 떨어뜨렸냐는 거죠. 이것은 정말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였다. 왜냐하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폭은 우라늄탄이었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폭은 플루토늄탄이었거든요. 이걸 두 방을 다 실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근데 그것을 일본인들은 다 그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민족은 조선인들은 전혀 보상을 못 받다가 그냥 76년 만에 얼마 전에 위령비 하나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강제징용의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일제 말기에 그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제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 반공연맹을 만들고 그 당시에 강제징용을 하고 했던 그 역사들이 지금 다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해방을 맞이했지만 소련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비극의 분단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이 딘 러스크라는 이 장교에 의해서 30분 만에 38선이 그어지고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또 휴전선으로 바뀌고 아직도 70년의 이 분단의 세월을 우리가 극복을 못하고 있다. 그건데 우리의 그 많은 비극 중에 그 당시 일제가 남긴 악행과 잔재들이 있거든요. 일제 총독부 30년 동안 어떤 나라를 만들었었나 하면 경찰과 검찰, 그러니까 순사, 검사, 헌병, 군대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요. 중앙집권 상명하고 명령체계 속에서 지방자치를 거의 불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방자치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이 총독부 전통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걸 중앙에서 다 관장하려고 한 언론 탄압, 그리고 강제징용, 동원, 선전, 어용단체 만들어서 프락치 만들고 밀정 테러 이게 일제가 하던 거잖아요. 역사 왜곡, 문화 침투,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게 만들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공작 정치, 프레임 바꾸기 이거 다 많이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일제가 만든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민학살, 이제 거짓 뉴스, 이제 토지 문제.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모든 그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유학 가서 그때 그 사람이 원래는 화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감동받은 게 영국의 이제 법제도예요. 천황도 그러니까 왕도 이 법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걸 알고 돌아와서 제국대학을 설립하고 사실 경성제국대학하고 국립대만대학 여기 2개를 빼고 나면 7개 제국대학 속에서 엄청난 법학부 엘리트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법으로 좌우지하는 나라. 그게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제일 조선인들의 그 아픈 역사는 더 극심합니다. 이들이 왜 나중에 북송선을 탔는가 생각해 보면 일본인들이 병탄 전까지는 거의 일본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데 이게 1931년 만주사변 때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강제로 끌려가는 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30만으로 늘어났다가 결국은 200만까지 늘어나는 게 이게 강제로 끌려간 이들이 갑자기 해방이 됐는데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일본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 조청년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어요. 조청년에서 우리 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만드는데 그 당시 한국 정부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일본 정부 핍박했는데 북쪽 정부만 이 우리 학교를 도와준 거예요. 조선 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자녀들을 도와주는 그쪽으로 끌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이제 북선군 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우리 학교 이야기만 이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우리 학교 이 영상을 조금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갖고 타노시노. 조선사 단계니 가졌다. 리랑 우리말 할 수 있어. 내가 태어나 자란 것은 일본. 우리 엄마 아빠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내 고향은 제주도. 충주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곳에서 건너오셨습니다. 나는 제일통포 4세입니다. 내가 다닌 학교는 우리 학교. 정확히는 조선 저중고급 학교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학교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선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조선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교복으로 저고리를 입고 직접 만든 교과서로 우리 말과 역사를 배워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는 200만이었어요. 그중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60만 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게 일본에 남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빼앗긴 우리 말과 역사를 자식들에게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우리 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 민족이 만든 우리 학교를 싫어했어요. 우리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고 학생들을 일본 학교로 편입시켰죠. 그 과정에서 많은 동포들이 다치고 경찰에 끌려가고 학생이 총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다시 우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리 학교 탄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년대까지 일본 학생이라면 모두 살 수 있는 정철 전기통 학원도 살 수 없었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일본 공식 체육대회에는 나갈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저고리를 입은 학생들을 향한 습격 사건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학교 밖에서는 저고리를 입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우익 집단들이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세요. 아베 정부는 일본 고등학교 중에 우리 학교만 유일하게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거구를 인정하지도 방송하지도 않는 일본 땅에서 그 역사의 증인인 우리의 정제,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이겠죠. 사회적 편견에서부터 제도적 차별까지 일본 사회에서 우리 학교, 우리 동포들은 해방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투쟁 중이에요. 그렇게 지켜온 학교가 지금은 64곳 남았어요.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쓰는 말도 우리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 자란 일본 사회에서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 말과 글, 역사를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해방이 됐으니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조국이 둘로 갈라진 지 70년.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조국, 그리고 태어나 자란 곳의 차별.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내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우리 학교를 기억하고 함께 지켜간다는 것, 그건 아마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되풀이 되어선 안 될 역사, 그리고 남과 북의 아픈 상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오신 우리 학교. 우리가 비록 일본 땅에 살지만 떳떳한 우리 민족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우리 학교에 갑니다. 마음이 뭉클하시죠? 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이들을 우리가 그저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잘못된 역사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역사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의 역사적 진실 앞에 바로 서고 역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전 시대의 허물을 덮어주며 또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수적인
그런 집단은 이 산업화에 공로가 있었다면 이 진보 진영은 민주화에 많은 피 흘림을 흘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세대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친구가 어깨동무하고 있는 이 사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이 까마귀들이 몰려드는 먹을 것을 막 서로 죽은 것, 냄새나는 그런 죽은 것을 차지하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까마귀가 아니고 멀리 높이 떠서 살아있는 것을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늘 가르치고 있고요. 정말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우당 이회영 선생, 그러나 한때는 독립협회의 회장이었던 이완용이 끊임없이 친미, 친일, 친러로 그 자기 변신을 하면서 매국노로 자리매김했던 이완용의 인생, 이 두 인생 중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평양가게를 세울 때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던 정재환 씨가 자기가 그렇게 아껴서 모았던 돈 500만 원을 헌금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지나가죠.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남들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꿈이지고. 뭐라고 기도했어? 그냥 도와주라고. 도와달라고? 이라크 어린아이를 아이들에게 해서 백차도 팔고 더 여름에 부채도 팔아파. 학교도 듣고 싶어. 학교? 내가 얼마 안 됐죠? 학교 친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근데 또 새로운 꿈 생겼다. 어떤 꿈인데? 통일을 위해서 백철 팔고 또 부철 팔고 해서 그걸 내놓으려고 한다. 창작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 진정한 꿈이 아니야. 내 꿈은 사랑이다 라는 이 한마디에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던져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불살랐던 그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삶, 그것이 사실 우리 정재환 씨의 그 마음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과 북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그 역사의 그 상처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